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올해 또다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역사 왜곡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새로 채택된 사회 교과서에서 조선인을 강제징용했다거나 일본군에 징병했다는 등의 표현이 모조리 빠졌습니다.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기술한 교과서마저 일본의 고유한 영토로 고치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오늘 일본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통과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사회 교과서입니다. 일본의 태평양 전쟁 역사를 가르치는 단원에서 현행 교과서는 조선 사람들을 징병해 전쟁터에 내보냈다고 기술했지만 새 교과서엔 징병했다는 말이 쏙 빠졌습니다. 또 다른 교과서에서는 조선인이 강제로 끌려왔다던 표현을 강제로 동원됐다는 표현으로 순화했고 일본군에 징병됐다는 말도 일본군에 참가했다는 표현으로 왜곡했습니다. 심지어 강제로 끌려와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조선인 신병들 사진 밑에는 자원에서 일본군에 입대했다는 설명이 새로 붙었습니다. 교과서 내용대로라면 조선인들이 자신의 뜻에 따라 일본에 노동을 하러 왔거나 일본군에 스스로 입대해 전쟁터에 나갔다는 뜻이 됩니다. 이는 최근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 동원과 강제 징병에 대해 유입 경로가 사람마다 다르다며 모두 강제로 끌려온 건 아니라고 주장하던 입장과 일맥상통합니다. 日本の裁判所も大変悲惨な労働だったということを認めてるんですけども、日本政府はその責任を全く認めないし、強制労働ということも否定したがっているというのが現実。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도 여전합니다. 특히 한 출판사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만 표기하자 교과서 검정심의회는 오늘 일본의 고유한 영토로 고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고유라는 용어에 집착하는 건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게다가 조선인 6,000명 이상 학살된 관동 대지진 관련 내용이 통째로 빠져 어린 학생들은 이 사실을 학교에서 배울 수 없게 됐습니다. 네, 바로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현영준 특파원. 자, 오늘 나온 교과서 내용 보면 일본의 역사 인식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퇴보하고 있군요. 네, 일본이 과거 오부치다마나 고노다마에선 강제 동원이나 종군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과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 입장은 달라졌는데요. 아베 전 총리가 패망 70주년 당시 내놓았던 담화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その先の世代の子どもたちに謝罪し続ける宿命を背負わせるわけにはいかない。 당시 아베 총리는 일본 패망 후에 태어난 세대가 인구의 80%를 넘었다면서 이 전쟁과 무관한 미래 세대가 더 이상 사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래 세대는 어린이들이고요. 더 이상 사과할 필요가 없으니 침략의 역사를 아예 안 가르치겠다는 걸로도 들립니다. 결국 2021년 4월 일본 내각회의에서는 강제 연행, 또 종군 위안부 이런 단어를 교과서에는 아예 쓰지 못하도록 공표까지 했습니다. 자, 지난 한일 정상회담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대학교에서 한일 미래 세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지금 이런 행태를 보면 윤 대통령 연설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미래 세대에 대한 역사 교육, 일본을 독일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확연한데요. 제가 독일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 한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치는 정복 지역을 약탈하고 민간인들을 학살했다. 이 동유럽에서 2천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희생됐다. 독일에선 모든 학생이 나치 정권의 범죄를 배워야 하는데요. 특히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대학살을 처음 배우는 나이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부터입니다. 이 사진과 비디오 수업이 있고 아우슈비츠 같은 기념관도 의무적으로 방문해야 됩니다. 과거 역사를 철저히 반성해야 미래 세대에는 다시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게 독일의 역사 인식입니다. 자, 일본 내에서도 이런 왜곡된 역사 교육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있죠.
네, 일본의 양심적 지식층에선 이런 잘못된 교육 탓에 일본의 미래 세대가 과거의 침략 전쟁을 자칫 아시아의 해방을 위한 이 명분 있는 전쟁으로 착각할 수 있다며 경고하기도 합니다. 이 왜곡된 교육을 받은 일본의 젊은 세대가 한국이나 중국,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의 피해국 국민들과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야권은 일본의 교과서 왜곡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면죄부를 주고 온 대가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본의 역사 왜곡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도 한일 정상회담은 이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정치권은 일제히 일본 교과서 왜곡에 대해 항의했지만 화살을 겨누는 곳은 달랐습니다. 야권은 일본 교과서 왜곡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온 대가라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대통령 혼자서만 극진하게 대접받고 온 오므라이스, 소맥 환대의 대가가 강제동원 부정과 독도 주권에 대한 야욕에 대해 눈 감아주는 것이었나 봅니다. 앞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가 거론됐다는 일본 NHK의 보도도 있었던 만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좀 더 직접적으로 겨냥했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다. 독도 교과서에 싣겠다고 하면 무슨 소리 하냐고 박차고 나와야 되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실이 특별한 입장 없이 해당 부처에서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정의당은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이 역사 왜곡으로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포주기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다 하고 역사 왜곡 대응은 해당 부처에서 알아서 한다는 국민의힘 역시 일본 교과서 왜곡에 대해서 규탄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도 교과서 왜곡과 한일 회담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군국주의적인 사고 이런 틀에서 못 벗어난 일본의 문제이지 한일 회담 결과가 잘못돼서 그런 거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본 교과서 왜곡이 더해지면서 야당은 구룡 외교 공세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으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 상임위별로 청문회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끝난 지가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두 나라가 관계 복원에 속도를 내는 시점에 오히려 더 적나라해졌다는 점에서 교과서 역사 왜곡은 그 여파가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외교안보팀 엄지인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엄 기자, 우리 정부가 바로 일본에 항의했죠. 네, 오후 5시쯤에 구마가이 나오키 총괄공사를 주한 일본 대사 대리 자격으로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였습니다. 네. 일본 대사가 지금 서울에 없기 때문에 총괄공사를 대신 초치한 건데요. 네. 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항의하고 네. 과거사에 대해서도 일본이 지금까지 스스로 밝혀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교육부도 즉각 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항의는 했는데 일본이 교과서에 가짜 주장을 담은 게 처음도 아니고요. 일본 대사관에 항의하는 외교적 대응 이것만으로 충분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일본 대사나 총괄공사를 초치하는 장면이 말씀하신 대로 일본 문부과학성이 새 교과서를 발표하는 매년 3월이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강제동원, 징병을 부정해서 일본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가르치는 거고 독도는 분쟁 지역으로 몰고 가겠다는 겁니다. 네. 일본 정부의 지침으로 봐야 되는데요. 재작년 일본 가기, 그러니까 우리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회의에서 강제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는 방침을 내렸고 강제 동원, 강제 징용 이런 거 다 안 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는 올해도 차관급인 정무관을 보냈습니다. 네. 외교장관에 해당하는 외무상,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이 잇따라 망언을 하는 것도 사실 같은 맥락이고요. 일본의 우경화 흐름, 보수 내각의 지지층 결집, 내부적인 여러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노림수가 뻔한 만큼 외교적인 대응만으로 일본의 태도를 바꾸게 하기엔 한계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자, 우리 정부도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여론이 지금 좋지 않은 게 사실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 모두 발언 통해서 23분에 걸쳐서 굉장히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에서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단 말이죠. 성의 있는 호응을 일본이 보여줘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지금 교과서 문제까지 또 더 엎어서 더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으로 미래 지향적인 관계 구축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는데 네. 정작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에는 입장 차이가 더 재확인된 겁니다. 정부는 일본의 과거와 미래를 떼어서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을 갖고 있는데요. 네. 윤덕민 주일대사의 말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역사 문제를 가지고는 싸워왔지만 전략적인 이익관계에 있어서는 거의 일치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 대사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기시다 정권이 좀 더 소신을 갖고 한일 관계 문제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그 소신은 아직 잘 안 보이고요. 오히려 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이용해서 일본은 하고 싶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과거 담화의 계승 의지도 교과서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아까 보면 일본의 과거와 미래를 떼어서 대응한다 이 방침을 갖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례를 보면은 적어도 한일 관계에 있어서 만큼은 과거의 일을 명확히 하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본의 추가 조치가 있을 거다 이런 정부의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지금 가장 힘을 쏟고 있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의 안보 협력이고 한일 국장급 안보 대회도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당장은 호재보다는 예정된 악재가 더 많은데요.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강제동원 흔적을 지워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130만 톤 방류도 상반기에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시다 총리의 답방도 지금 이때를 전후해서 6월 정도로 준비가 되고 있는데 네. 정상회담에서 그랬듯이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 규제 완화를 다시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한일 관계 회복의 명분, 목적은 뚜렷하지만 피해자들의 반발, 여론 악화까지 무릅쓰고 네. 우리만 지금 일방적으로 속도를 내는 것은 아닌가. 정부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엄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흑자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사이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이어진 대중 무역 적자가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중국은 31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의 무역 적자 국가로 돌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배주환 기자의 보도부터 보겠습니다. 2018년 중국은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벌어들인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5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올해 2월까지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50억 7,400만 달러 적자를 냈습니다. 이제는 무역 흑자국이 아닌 적자국 1위가 바로 중국입니다. 대중무역 수지 흑자는 갈수록 줄어 지난해엔 12억 1,300만 달러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1, 2월에 이어 3월도 적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통계만 봐도 1년 전과 비교해 수출은 36.2% 줄어든 반면 수입은 9.1%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반도체 수출 단가 급락, 코로나로 인한 중국 경제활동 차질 등이 무역 수지 악화를 가중시켰습니다. 문제는 대중무역수지 적자가 굳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중무역 적자는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 개선의 여지는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이 경제활동을 재개하면 대중수출도 나아질 거란 전망도 있었지만 기대보다 더딘 상황. 그나마 비중이 가장 높은 반도체 수출 회복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지만 과거와 같을 수는 없다는 게 무역협회의 분석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단가 변동이 크기 때문에요. 하반기에 다시 단가가 빠르게 회복이 되면 대중무역도 아마 흑자로 반전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시대는 조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져 올해 최종적으로 적자를 낸다면 대중무역 수지는 1992년 이후 3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자, 이렇게 대중무역 적자가 굳어지는 이유, 배터리 원료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데다 중국의 산업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판도가 뒤바뀐 중국 산업 구조를 새롭게 공략해야 무역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올 답을 찾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홍신영 기자입니다. 대중무역 적자의 첫 번째 요인은 1등 수출입 상품 반도체입니다. 미중 분쟁 이후 생산 공장을 중국에서 동남아로 옮기는 기업들이 늘어났는데
그만큼 중국 공장에 납품하던 한국산 부품과 반제품의 수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로 반도체 가격이 많이 내린 것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대로 배터리 원료 수입으로 인한 적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배터리 생산에 꼭 필요한 리튬이나 전구체 소재의 대중국 의존도는 80에서 90% 수준으로 배터리 생산량이 늘수록 중국으로부터 핵심 소재의 수입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내수 시장이 얼어붙은 점도 한몫했습니다. 부동산이 구조적으로 집 밖으로 못 나가고 다른 지역으로 못 가는데 아파트 청약하러 갈 수가 없잖아요. 과학이나 철강 같은 것이 중국의 건설 경기하고 같이만 몰려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달라진 중국 그 자체에 있습니다. 과거 중간재나 소비재를 우리나라 등에 의존했지만 막대한 투자를 통해 이젠 자체 생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수입국이 아니라 수출 경쟁국이 된 겁니다. 한국 제품이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였거든요. 그걸 중국이 다 따라온 거예요. 이제 대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역 적자가 일시적인 게 아니고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수십 년을 이어온 기존 수출 품목에서 벗어나 주력 수출품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8명, 역대 최저이자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죠. 이렇게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전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직접 챙겨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정작 정부가 제시한 정책 내용에 대한 쓴소리가 여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전체 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이 전체 회의를 주재한 건 2015년 이후 7년 만인데 기재부와 복지부 등 6개 부처 장관들도 모두 출동했습니다.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그런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됩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건 그만큼 저출생 문제를 중요하고 심각하게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합계 출산율 0.78이라는 숫자가 주는 심각성을 강조하며 지금까지 정책을 다시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핵심 사안들은 질 높은 돌봄, 누구나 출산 휴가, 신혼부부 주택 공급, 양육비용 부담 완화, 그리고 출산 의료비 지원까지. 대통령실은 기존 정책 가운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오늘 대책을 내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지도부에서도 내용이 없다, 기존 정책을 확대하고 연장한 것뿐이라며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미 20대에 자녀 셋을 낳으면 병역을 면제해 주거나 자녀 수에 따른 증여세 경감 등 설익은 대책 유출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여당은 더 획기적인 정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대책을 요구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초 초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고 출산하면 원금을 일부 탕감까지 해주는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내놨다 바로 철회하는 소동까지 빚었습니다. 애초 윤 대통령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나경원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막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첫 단추부터 이런 식으로 끼웠으니 아무리 합계 출산율 0.78명의 절체절명 위기라 예친들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합니다. 대통령실은 여론조사와 현장과의 소통, 당정 공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심각한 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모두 나선 모습인데요. 그러면 실제로 정책의 내용은 어떤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기존의 대책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실효성이 떨어진다. 과감하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던 대통령의 지시가 무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정혜인 기자가 정책 내용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 저출산 대책의 방향은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선 아이 돌봄 서비스를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이용 가구는 7만 8천 가구. 정부는 이 수치를 오는 27년까지 3배로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돌보미 수당, 영아 종일제 수당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도 더 줄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자녀의 나이를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인정해주고 사용기간은 부모 1명당 36개월까지 늘려준다는 계획입니다. 또 통상임금 100%로 인정해주는 시간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거 문제도 빠질 수 없죠. 2027년까지 44만 호의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집을 구입할 때는 연소득 8,500만 원까지, 전세는 7,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 자녀가 둘만 있어도 공공주택 분양이나 임대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난임 대책도 내놨는데요. 난임 시술비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냉동 난자를 이용해 임신, 출산을 할 경우 비용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한 건 지난 2005년. 그 뒤 18년이 흘렀지만 합계 출산율은 2018년 1명 아래로 떨어진 뒤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의 저출산 대책이 백화점 나열식이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역시 기존 대책을 조금씩 확장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아이를 낳을 미래 세대를 겨냥한 일자리와 주거 같은 구조적인 정책이 크게 미흡하다고 말합니다. 기대했던 파격적인 대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유자녀 가족을 지원하는 방향에 보다 초점이 맞춰진 만큼 당장 혼인율이나 출산율을 높이는 측면에서 실효성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정권에 따라 위상이 달라졌던 저출산위원회가 권한을 갖고 엇갈린 정책을 제대로 조율해낼지 비판은 여전합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집에서 잠을 자던 중에 화재로 세상을 떠난 나이지리아 국적의 어린 남매 4명의 사인이 연기로 인한 질식사인 것으로 잠정 조사됐습니다. 조금 전에야 아이들의 빈소가 차려졌는데요. 이 가족은 낯선 타국 땅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도움을 청할 곳조차 마땅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차현진 기자의 보도 보시고 이어서 이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내몰려 있었는지 송재원 기자가 현장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한방에서 잠을 자다 세상을 떠난 사남매. 불과 하루 만에 영정 사진 속에서 웃고 있습니다. 지자체 등의 도움으로 오늘 오후 늦게야 마련된 빈소. 영정의 국화꽃 2송이와 복도에 놓인 화 한 2개가 애처로움을 더합니다. Even so, we have a shock. I have a shock since yesterday. I didn't eat because I don't have appetite to eat. So it's not easy for everybody. 낯선 땅에서 이방인 가족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5명이고 혼자 벌어서 어떻게 그걸 다 먹여 살립니까? 하지만 지원의 손길은 멀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가운데 한국 국적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이들은 모두 나이지리아 국적이어서 애당초 자격이 없었습니다. 코로나19로 한창 힘들 때마저 외국인 신분인 탓에 대부분의 복지 혜택에서 소외됐습니다. 민간 후원으로 간신히 연명했다고 합니다. 가끔 후원 물품 들어오면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쌀이라든지 또 영양제라든지 애기들 있으니까 와서 가져가라 그래서 가져가기도 했고. 경찰은 이번 화재에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잠정 결론 냈습니다. 합동감식과 부검 결과 시신의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화재 연기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2도 화상을 입었고 어머니도 척추가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 병상에 누운 부모와 떨어진 2살 딸은 당분간 임시보호소인 그룹홈에서 지낼 예정입니다. 안산시는 부모의 치료비와 아이들의 장례비를 지원하는 한편 임시 주거지를 마련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바로간다 사회팀 송재원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화재로 나이지리아 출신 어린 4남매가 비극을 맞은 곳입니다. 멀티탭에서 불이 시작됐다니까 전기 사용에 서툴렀던 게 화근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더욱이 30년이나 된 낡은 건물, 소화기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화재의 큰 취약성을 드러냈죠. 이런 주택들, 이주민들이 많이 사는 이 동네의 한둘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전기들을 쓰고 있는지, 화재 대비는 얼마나 취약한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나이지리아 4남매가 살던 골목의 다른 다세대 주택입니다. 진입계단 좌우로 페인트 칠이 벗겨져 있는 한눈에 봐도 낡은 건물이죠. 4층 전체를 꼼꼼히 살펴봤는데 비치가 의무화된 소화기 한 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른 건물 같으면 소화기가 놓였을 자리엔 엉뚱하게도 가스렌지가 버려져 있습니다. Это дом же старый, ты скажешь, что дом это старый, здесь это не предусмотрено, здесь раньше такого не ставили. 이러니 불나면 어쩌나 이주민들도 무섭긴 합니다. 하지만 형편이 좋은 집으로 옮기자니 비싼 보증금과 월세에 발목이 잡힙니다. Для безопасности, поменялись они, предоставили. Вот скажи. 화재 현장 인근의 또 다른 다세대 주택에 와봤는데요. 이곳 역시 층마다 설치돼 있어야 할 소화기를 찾아볼 수 없고요. 천장에는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화재 대비 시설이 이렇게 부족한데 불안하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무래도 교육을 받은 게 없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동네에서 가끔 눈에 띄는 새 건물들은 사정이 좀 나을까? 불과 2년 된 신축 건물, 소화기와 스프링클러가 규정대로 설치돼 있긴 한데 정기적인 소방 점검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게 주민들의 걱정입니다. 이 건물에 소방 점검을 나온 적은 있어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이지리아 4남매를 비극으로 몰아간 멀티탭. 낡고 비좁은 집에 여러 사람이 살다 보니 전력 사용에도 과부하가 걸릴 우려가 큰데요. 그 멀티탭에 전류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그 주의사항이 한국말로만 적혀 있으면 전달이 쉽게 잘 안 될 수 있는 것이죠. 가뜩이나 열악한 주거 환경에 화재 대비 정보도 부족한 이주민들. 당국의 관심이 절실해 보입니다. 바로 간다 송재원입니다. 전두환 일가의 각종 의혹을 폭로해온 손자 전우원 씨가 오늘 아침에 입국을 했습니다. 당초 5.18 유족들에게 사과를 하러 온다고 했지만 입국 즉시 마약 혐의로 체포가 돼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따라서 유족들과 만나는 시기가 정해질 것 같은데요.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전우원 씨가 오늘 아침 인천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양손에 수갑을 찬 상태였습니다. 저 같은 죄인이 한국에 와서 사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민폐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도착하자마자 그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앞서 뉴욕에 머물 땐 유튜브 방송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 방송에서 마약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시 벌을 받기 위해 투약 장면을 공개한다고 했던 전 씨는 오늘도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방송에서 제 죄를 피할 수 없도록 전부 다 보여드렸습니다. 미국에서 병원 기록도 다 제가 마약을 사용한 기록이 있으니까. 전 씨는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미국을 떠나기 전엔 5.18 단체에 연락해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사죄의 뜻을 밝혔고 단체 측도 광주에 온다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에서 조사를 열심히 임하고 제가 벌을 받아야 된다면 받고 그 다음에 가능한 대로 최대한 빨리 경제에 가서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휴식을 취한 뒤 오후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한 전 씨에 대해 경찰은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일단 마약 유통이나 밀수가 아닌 단순 투약의 경우 영장 신청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체포 시한이 끝나는 모레쯤 광주로 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손자가 그렇게 한다는 게 좀 어쩐가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전혀 안 한 것보다는 좀 낫지 않겠나. 경찰은 전 씨의 머리카락과 소변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전 씨가 폭로한 주변인들의 마약 투약 의혹도 함께 수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당 내, 특히 당 지도부에서도 공개적으로 경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총선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제명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당 회의까지 불참한 채 재미교포 행사에서 극우 성향인 전광훈 목사를 치켜 세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광훈 목사께서 또 우파 진영을 전부 이 천하 통일을 해서 요즘은 그나마 우리 쪽도 사람은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합니다. 이미 5.18 관련 발언으로 무리를 빚고 사과한 데 이어 또 논란의 발언 주인공이 됐습니다.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압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냥 저도 반대입니다. 뭐 표 들려면 뭐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대학생들과의 만남 자리에 나선 여당 대표는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뭐 전후 문맥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도된 것만 봤는데요. 별로 그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자신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서는 당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았다면 민심에 어긋나는 발언이나 행동이 아닌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사실상 김 최고위원을 겨냥해 경고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새 지도부 출범 이후 특히 2030 젊은 층의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는 상황에서 김 최고위원의 입장에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제가 표시합니다. 언어의 전략적 구사가 최근에 감이 떨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당내 비주류 인사들조차 보수 정당을 싸구려로 만들고 있다. 총선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 제명하라는 강경한 주문까지 쏟아냈습니다. 5.18 발언 같은 걸 하면 이거는 당에 대해서 민심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징계를 해야죠. 김 최고위원은 내일 미국에서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자신의 SNS에는 강연 관련 기사만 올린 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에 탑재할 전술 핵탄두의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핵무기 실전 능력을 과시하며 핵 위협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직접 현장 시찰에 나서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먼저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전술 핵탄두 화산 31의 사진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방색을 띠고 있고 앞부분에는 빨간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사진 속 벽면에 걸린 액자에는 화산 31 장착 핵탄두들, 600mm 초대형 방사포 핵탄두, 화성포 11 니은형 핵탄두 등으로 추정되는 문구도 식별됐습니다. 길이와 직경 등의 재원은 모자이크 처리된 채 공개됐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공개한 건 지난 2017년 9월 6차 핵실험 당시 장구형 핵탄두를 공개한 뒤 6년 만으로 전술 핵탄두가 외부에 노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지난 열흘 동안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핵 어뢰 등을 이용한 전술핵 훈련 등을 공개했지만 핵탄두 모습은 보이지 않아 일각에서는 북한의 실전 능력에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의 전술핵 훈련 끝에 전격적으로 핵탄두 사진을 공개하면서 실전 배치 능력을 과시하고 핵 위협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전망성 있게 확대하며 계속 위력한 핵무기들을 생산해내는데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런 가운데 북한은 어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도 핵 공중폭발 타격 교육을 진행한 것이라며 핵 습격을 가하기 위한 시범 사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경북도 김책 시암 목표섬을 겨냥해 가상적인 핵 습격을 진행하면서 표적 상공 500m에서 전투부를 공중 폭발시켰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 25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한 수중 전략무기 시험에서 핵 무인 수중 공격정이 41시간 27분 동안 600km를 자망해 목표 수역에서 정확하게 수중 폭발했다며 무기 체계의 믿음성과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소형화된 핵기술을 확보하고 핵탄두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북한의 주장을 곧이 곧대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 북한이 핵탄두를 공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핵 실험이 이어졌던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이번 핵탄두 공개로 7차 핵 실험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핵탄두는 직경 약 40에서 50cm, 길이는 90cm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핵탄두가 실제로 만들어졌다면 사실상 소형화 가능한 핵기술을 북한이 보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에는 같은 모양의 핵탄두 10개가 일렬로 진열돼 있습니다. 2017년 북한이 공개한 장구 모양의 수소폭탄 핵탄두와 비교하면 이번에는 규격화에 따른 대량 생산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언제든 그 어디에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영원히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지난해 1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김주애의 미사일 기지 시찰 사진을 보면 미사일 앞부분 탄도 자리가 비어 있는데 북한은 이런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고 탈착할 수 있는 능력도 과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가지고 있는 KN-23, 24, 25 한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탄두 개발이 완료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다만 탑재를 위해선 무게도 중요한데 탄두 무게가 200kg 정도 수준까지 도달했는지 사진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경량화까지 성공한 거라면 전술핵 완성은 물론 실전 배치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더구나 이번에 북한은 정보화된 핵무기 관리 체계로 보이는 핵 방아쇠, 이른바 핵버튼을 점검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실전 배치 뒤 핵무기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단계로 핵실험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북한의 핵실험은 핵탄두 공개와 맞물려 진행돼 왔기 때문입니다. 실제 2016년 3월 미러볼령 핵탄두를 공개한 후 6개월 뒤 5차 핵실험이, 2017년 수소폭탄 공개 후에는 단 몇 시간 만에 6차 핵실험이 단행됐습니다. 6개월 이내에 핵실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 원하고자 하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지만 북한이 핵탄두 사진을 공개한 것이 완성을 넘어 실전 배치를 시사했다면 역설적으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상황에서는 북한에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북한의 처참한 인권 유린 실상을 국제사회에 낱낱이 알려야 한다면서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층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통일부에 북한 퍼주기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가안보에 북한 인권 실상 공개가 매우 중요하다고 연결지으면서 앞서 생방송으로 중계된 국무회의에선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라도 북한 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유엔 인권이사회를 통해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공개하고 통일부뿐만 아니라 교육부도 이를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 보고서는 7년 전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뒤 정부 내에서만 비공개로 작성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앞서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4년 만에 참여했고 5년 동안 공석이었던 북한 인권대사도 임명했습니다. 통일부에서도 관련 부서를 실 단위로 격상시킨 반면 교류협력부서는 축소시켰습니다. 오늘 발언도 유엔 제재 때문에 북한에 대한 현금 지원이나 경제 협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걸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만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을 놓고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기존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위협으로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진 가운데 떠다니는 군사 기지로 불리는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이 오늘 부산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측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능력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미일 3국의 공동훈련 계획을 선제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거대한 함정 한 척이 바다를 가르며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방파제 사이를 비집듯이 들어온 함정은 축구장 3개 넓이의 커다란 몸체를 돌려가며 접안을 시도합니다. 미국 해군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이 10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비행 갑판에는 미국 해군의 주력 슈퍼호넷 전투기가 줄지어 서 있고 레이더망을 무력화하는 전자전기 그라울러와 공중 조기 경보기 호크아이도 보입니다. 길이 330m, 폭만 70m가 넘는 니미츠함엔 항공기를 최대 90대 탑재할 수 있고 승조원도 6,000명까지 탈 수 있어서 떠다니는 군사 기지로도 불립니다. 니미츠함에는 지금 이렇게 항공기 70여 대가 실려 있는데 웬만한 국가의 공군력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때문에 북한이 니미츠함 입항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핵추진 항공모함이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한반도를 찾은 이유에 대해 한미 군 당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전략 자산의 전개하에 확장 억제 실행력을 실행시키기 위해 연합 해상 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어떠한 형태의 북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 한미일 3국의 해상 훈련 계획을 선제적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We will operate with the JMSDF, the Kaiju Deitai, and the ROC Navy, and we are scheduled to do that trilateral exercise with the JMSDF and the ROC Navy after we pull out of Busan. 앞서 지난해 9월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부산에서 출항한 뒤 핵잠수함까지 동원해 한미일 연합훈련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쯤 한미일 훈련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맞서 북한의 도발도 이어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이른바 대통령실 안보 라인에 이상 기류가 있는 게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정상회담 실무를 담당하는 비서관 2명이 잇따라 그만뒀는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사퇴설까지 나왔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빈 방문을 불과 한 달 앞두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체설이 불거졌습니다. 4월 한미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러 직접 백악관까지 다녀왔는데 사의를 표명했다는 이야기가 언론으로 전해진 겁니다. 국빈 방문을 확정을 했고요. 이제 국빈 방미가 이루어졌을 때 양 정상회담에서 논의돼야 될 의제를 이제 아주 심층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인기 K-팝 그룹 블랙핑크와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합동 공연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보고가 누락됐다는 것. 여기에 대통령실 내 참모 간의 갈등, 이미 치러진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들로 개편 요구가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개편설이 불거지자 대통령실과 김 실장은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최근 잇따른 인사교체에 외교안보 라인은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며칠 앞둔 3월 초 행사를 총괄하는 김일범 의전비서관이 그만뒀고 회담 실무를 담당하는 이문희 외교비서관도 최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경무,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라며 별다른 의미를 두지 말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3월 한일 정상회담, 4월 한미 정상회담, 5월 G7 정상회의까지 주요 외교 일정이 이어지는 만큼 잇따른 인사교체에 안보실장 거취까지 도마에 오르면서 안보 라인에 이상 기류를 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회담을 앞두고 개편설이 나오는 것에 내부에서도 우려하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는데 취임 1년을 맞아 외교 안보 라인을 시작으로 인적 개편이 진행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가 12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유 씨는 반성한다면서 고개를 숙였지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재은효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젯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마약 혐의로 두 번째 출석한 배우 유아인 씨가 12시간 조사를 받고 나와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자리에 서서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유 씨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건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50일 만입니다. 그간 왜 말을 아꼈는지도 설명했습니다. 저의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혐의를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바일 검사에서는 코카인 좀 검출됐다는 또 이것도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신 건가요? 유 씨는 조사 하루 만인 오늘도 본인의 SNS에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모든 질타와 법의 심판을 달게 받겠다며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작업을 함께한 분들에게 사죄한다고도 했습니다. 현재 유 씨가 출연한 영화와 드라마 3편이 개봉과 공개에 차질을 빚는 데다 모델로 나선 광고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어제 경찰 조사에서 유 씨는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모발과 소변에서 검출한 마약 성분은 프로포폴과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 4종류. 이 가운데 중독성이 강한 코카인에 대해선 투약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 씨의 2021년 프로포폴 투약 횟수와 분량 기록을 넘겨받은 상태입니다. 마취제인 케타민과 대마도 투약 시기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발 검사에서 검출된 코카인의 경우 언제 투약했는지를 확인해야 처벌이 가능한 만큼 조만간 유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번호판도 없는 한 오토바이가 차량 앞을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위험천만한 보복 운전을 벌였습니다. 이 오토바이 운전자 결국 2달 만에 붙잡혀서 구속이 됐는데 경적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잡고 보니까 당시 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 앞을 달리던 오토바이가 멈출 듯 서행합니다.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자 잠시 멈춰서더니 옆으로 다가와 욕설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오토바이의 보복 운전이 시작됩니다. 터널 안으로 들어서자 다시 승용차의 앞을 막고 느릿느릿 움직이고 멈춰서기를 반복합니다. 터널 밖으로 나온 뒤에도 차로를 바꿔가며 승용차의 앞을 막아섭니다. 오토바이의 위험천만한 운전은 10분 동안이나 계속됐고 뒤따르던 차량들은 불안한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터널 입구에서부터 이곳 출구로 빠져나오기까지 3km 넘는 구간에서 보복 운전이 이어졌습니다. 욕설을 하고 뒤로도 차가 계속 막혀서 저를 우회해서 지나가는 상황이었거든요. 큰 차들도 많이 다니고 버스도 다니고 이래서 많이 공포스러웠죠. 보복 운전의 명확한 증거 영상이 있었지만 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잡는 데는 2달이 걸렸습니다.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찾기 위해 이동 경로에 설치된 70여 대의 CCTV를 분석한 끝에 30대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보복 운전을 할 때 이 남성은 면허도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를 확인했고요. 그 사건으로 현재 누번 기간에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적을 듣고 화가 나서 보복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테라와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를 체포한 몬테네그로 당국이 위조 여권 사용에 대해서 권 씨를 현지에서 먼저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송환은 조금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권 씨가 세르비아에서 숨어 지내면서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는 등 그동안의 도피 행적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테라폼랩스 권도용 대표를 체포한 몬테네그로 검찰은 구금 기간 30일 안에 권 대표를 여권 위조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처벌이 우선이라며 한국이나 미국 송환은 관심 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면 한국 송환은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전달했다며 국내 피해자 보상을 위해 국내 송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대표의 도피 행적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한 암호화폐 전문 매체는 권 대표가 작년 10월 세르비아에서 법인을 설립했다고 전했습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지 3주 뒤인데 현지 로펌을 고용해 자본금 1,200원짜리 초도코이 22라는 유한 회사를 세운 겁니다. 사업과 경영 컨설팅을 하겠다며 소유주 권도형, 이사로는 함께 체포된 측근 한모 씨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르비아는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권 씨가 돈을 숨기거나 다른 사업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현지에선 숨어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검찰 요청을 받은 세르비아 경찰이 권 대표가 입국 때 신고한 주소지에 찾아가 봤지만 그곳에 머물지 않았던 겁니다. 몬테네그로로 옮겨 공항에서 체포될 때 내민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은 권도영이라는 이름은 물론 사진과 생년월일, 출생국까지 모두 사실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였지만 세르비아로 옮길 때도 두바이를 거친 만큼 다시 제3국으로 옮겨가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양해할 경우 직접 국내 송환을 설득할 수 있도록 검사의 현지 파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우민입니다. 도로와 항만 같은 대형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은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은행이 이 역할을 담당하는데 정부가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직원들은 산업은행이 대선의 전리품으로 전락했다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산업은행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김아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산업은행 경영진의 회의 참석을 직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직원 기반 경영비 즉각 중단하라.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결정하려 하자 노조가 저지에 나선 겁니다. 경영진은 결국 서울 시내 한 호텔로 자리를 옮겨 안건을 통과시켰고 관련 내용을 금융당국에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산업은행의 부산행이 첫 발을 뗀 셈입니다.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특히 부산에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들은 조속한 부산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서울의 이기주의 아닌가. 노조는 산업은행이 대선 결과의 전리품이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2010년 공공기관 이전 당시 처음부터 산업은행은 지방 이전 대상이 아니었고 관련법 역시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의 차원이라면 왜 하필 부산이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본점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당장 실무 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업무 특성상 산업은행이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이나 기관들과 협업할 일이 많은데 역할을 제대로 해내려면 서울에 계속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거래 기업의 70%가 수도권과 외국에 있는 데다 다른 금융기관과 회계법인들, 금융당국들까지 서울에 포진해 있다는 겁니다. 금융산업의 기본적 특성을 무시하는 정치 논리라는 것입니다. 노조 측은 윤 대통령 공약 발표 이후 핵심 인력의 퇴사가 크게 늘었다며 산업은행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측은 관련법 개정이 안 되거나 부산 이전이 늦춰질 경우 부산 지역 지점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다 쓴 로션이나 크림 같은 화장품 용기, 보통 플라스틱이나 유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평소에 열심히 분리수거해서 배출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화장품 용기의 대부분이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양소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요즘. 화장품을 살 때도 같은 조건이면 친환경 용기 제품을 사고 싶다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기능적인 면에서 똑같고 근데 뭐 설령 더 비싸다 하더라도 환경을 생각을 한다면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치킨조차도 이제 친환경, 유기농 이런 걸 따져서 만드는 시대인데 뭐 화장품 용기가 그렇게 재활용까지 된다고 하면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더 이렇게 살 의향이 있지 않나. 화장품 용기에 표시되는 재활용 등급은 최우수와 우수,
보통, 어려움 등 모두 4단계. 떼기 힘든 라벨이 붙어 있고 재활용이 어려운 소재로 만든 뚜껑과 펌프 몸통을 쓰면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습니다. 반면 색 없이 같은 재질로 만들고 라벨이 붙어 있어도 접착제를 거의 남기지 않고 떼어지는 방식이라면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국내 상위 15개 업체 화장품 294개를 살펴봤더니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제품은 184개로 63%에 가까운 반면 우수, 최우수 등급을 받은 제품은 15.3%에 불과했습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용기는 소각하거나 땅에 묻어야 해 또 다른 환경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중시하는 화장품 제품 특성상 단시간 내에 재활용 용이성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또 소비자 10명 가운데 6명은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구매하는데 온라인 쇼핑몰 16곳 가운데 단 한 곳만 재활용 등급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화장품 유통 판매 업체들에 권고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 이번에는 테네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졌습니다. 초등학생 3명을 포함해서 6명이 희생됐는데 범인은 이 학교 출신의 졸업생이었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격용 무기 규제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수업이 한창이던 오전 10시 10분. 닫힌 문 유리창을 향해 여러 발의 총성이 울리고 빨간 모자를 쓴 총격범이 학교에 진입합니다. 교회 사무실이라고 적힌 방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마치 목표물을 찾는 듯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9살 어린이 3명과 교장 등 교직원 3명을 살해한 범인은 출동한 경찰과 교전을 벌이다가 10시 27분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학교에 진입한 지 17분 만이었습니다. Officers immediately responded. A team of 5 immediately went in the school, went to where gunshots were being heard, and engaged the suspect. 총격범은 28살 여성 오드리 헤일, 스스로를 남성이라고 여기는 트랜스젠더로 이 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총격을 벌일 장소를 사전에 지도를 그려 준비했고 어떻게 범행을 진행할지 미리 계획했습니다. 권총뿐 아니라 반자동 소총 등 2개의 공격용 무기로 무장했는데 적어도 2정은 합법적으로 구매한 무기였습니다. Even in a remarkably fast response, there was not enough time. And those guns stole precious lives from us today.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총격범이 장로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분노를 갖고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텍사스 유벨드에서 19명의 어린이가 희생된 참사에 이어 또다시 벌어진 초등학교 총기 사고에 미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How are our children still dying and why are we failing them? Gun violence is the #1 killer of children and teens. It has overtaken cars.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되는 총기 범죄에 넌덜머리가 난다면서 의회가 자동 소총 같은 공격용 무기를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총기 옹호론자들은 교사를 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화당은 규제가 해답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계속되는 총기 사건에도 논란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이 시간 현재 우루과이와 서울 월드컵 경기장 만원 관중 앞에서 넉 달 만에 리턴 매치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선발 투입이 눈길을 끄네요. 손장훈 기자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이후 넉 달 만의 재대결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6만 장이 넘는 입장권이 모두 팔려 국내 A매치 2경기 연속 매진을 기록한 가운데 팬들은 클린스만 감독의 첫 승,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기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또 토트넘 팀에서는 굉장히 수비적인 역할이었는데 이번에 국대팀 클린스만 감독님 만나뵙게 됐으면 너무 공격적으로 역할이 바뀌어서 손흥민 선수가 웃음에 꽃이 활짝 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즐거운 것 같습니다.
이번 A매치 2연전에서 선수 파악에 주력하겠다던 클린스만 감독은 오늘 선발 라인업에 큰 변화를 줬습니다. 주장 손흥민은 그대로 나왔지만 원톱엔 조규성 대신 황의조를 기용했고 이강인과 골키퍼 조현우도 선발 투입했습니다. 우루과이에선 이강인과 악연이 있는 발베르데가 선발 명단에 포함돼 흥미로운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경기에서는 시작 10분 만에 발베르데의 코너킥을 코아테스가 머리로 연결해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우루과이가 전반 현재 1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꼴찌였던 프로야구 한화가 올 시즌 시범경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화 팬들 올해는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시범경기 마지막 날 하나와 삼성이 1위 자리를 놓고 맞붙었는데 하나 타선이 1회부터 불을 뿜습니다. 노시환이 삼성 선발 원태인을 상대로 석점 홈런을 터뜨리며 4대0으로 앞서갑니다. 지난해 홈런이 6개였는데 올해는 시범경기에서만 5개. 홈런 공동 1위에 타율도 4할 7분 1리의 맹타예요. 결국 일찌감치 승기를 잡은 한화가 14대3 대승으로 4연승을 달리면서 시범경기를 1위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순위만 1위가 아니에요. 시범경기 팀 타율 1위에 출루율도 1위에 올랐고 장타율은 2위. 다이너마이트 타선이 부활조짐을 보이고 있고 문동주, 김서현 등 대형 신인 투수들도 있어 올 시즌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팬분들께 어떻게든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진짜 이악물고 하고 있는데 올 시즌은 정말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팬분들께서 기대할 수 있는 성적 나오도록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3년 연속 최하위에 머무르면서 이번 WBC 대표팀에 한 명도 뽑히지 못했고 2년 전에는 시범경기 1위를 하고도 정규리그에서는 꼴찌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진짜 다를 수 있을까요? 프로야구 2군 경기에서 시행 중인 로봇 심판이 올해부터는 고교 야구에도 도입됩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투수가 던진 공이 포수 미트에 들어가자마자 기계음과 함께 스트라이크가 선언됩니다. 3년 전 프로야구 2군 경기에 도입됐을 때만 해도 주심에 전달되기까지 3초 정도가 걸렸지만 지금은 거의 동시간대로 빨라졌습니다. 올해부터는 고교 야구에도 로봇 심판 제도가 도입됩니다. 당장 다음 달 대회 16강전부터 시행됩니다. 타자들의 키에 따라 즉각적인 스트라이크 존 조정도 가능해 판정 논란과 입시 비리를 막을 수 있다고 대한야구협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정착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 시연회에서도 기계의 볼 판정에 심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고 들어왔죠 이거? 이거 들어오지 않았어? 그렇지. 선수들의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피처가 타자 상대할 때 좀 불리할 것 같다고 상대팀도 저희 팀도 다 똑같은 존을 쓰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공을 좀 안 잡아주는 것 같아요. 심판분한테 이렇게 막 감정이입 같은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제 플레이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KBO는 지난해 2군 경기 625경기 중 65경기에서 사용했던 로봇 심판을 올해는 100경기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정확성과 도입 필요성에는 의견이 분분하다며 1군 도입 시기는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에서 황당한 퇴장이 나왔습니다. 심판에게 모욕감을 줬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필라델피아 킴브럴의 투구 도중 갑자기 경기를 중단시키는 주심. 투구 제한 시간 초과로 볼을 선언합니다. 이후 흐름이 끊긴 킴브럴이 주심에게 공을 바꿔달라고 요구했고 포수 리얼무토가 자신에게 공을 달라며 글러브를 내미는데 주심이 갑자기 포수를 퇴장시킵니다. 리얼무토가 내밀었던 글러브를 갑자기 빼면서 허공에 공을 던지는 민망한 상황이 된 건데 심판은 판정 불만에 따른 모욕 행위로 봤어요. He missed his glove when he tried to throw a ball in there. That's a little bit much. 리얼무토는 주심이 직접 투수에게 공을 던져주는 줄 알고 글러브를 뺐다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경기장을 빠져나가는데요. 이 경기 심판 조장은 충분히 퇴장을 내릴 만한 상황이었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심판의 심기도 잘 살펴야겠는데요. 미국 고교 올스타전 덩크 콘테스트입니다. 르브론 제임스의 아들 브로니 제임스, 운동신경도 아버지 못지않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하지만 시야가 다소 뿌였습니다. 내일도 탁 트인 하늘을 보기는 어렵겠는데요. 밤사이는 바다 안개도 밀려와 내일 아침 서해안 지방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또 내륙에는 옅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아주 심하진 않지만 먼지가 쌓이기 쉬운 날씨여서요. 내일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나쁨 수준을 맴돌겠습니다. 또 반짝 추위에 이어 이제는 기온이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겠는데요. 서울 20도, 화순의 경우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며칠 새 기온 변덕이 꽤 심합니다. 감개되지 않도록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하늘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서울 5도, 안동과 대전 2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구 21도, 대전과 광주 22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20도 안팎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서울의 낮 기온도 24도까지 오르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 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